손흥민이 또 골 넣었어. 할아버지 봤어요? 손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TV 화면 속에서 손흥민이 팔을 번쩍 들며 환호하고 있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그는 빠르게 뛰어다녔고 그라운드의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박진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골이 터지는 순간 관중석이 들썩였고 해설자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박진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올해로 70을 넘긴 그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이제 그의 일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다시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창밖의 계절이 바뀌어도 그의 삶은 그대로였다. 화면 속에서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손흥민이 골대를 등지고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관중석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주먹을 꽉 쥔 채 소리쳤다. 활짝 웃는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럼에도 선명한 눈빛. 할아버지, 골이야. 손흥민 골 넣었어. 옆에서 손자가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13살쯤 된 아이. 지난 몇 개월 새 한 뼘 정도 키가 더 자란 것 같았다. 가느다란 팔다리에 아직 성장이 덜 된 듯한 얼굴. 헐렁한 축구선수 티셔츠를 걸친 채 그는 박진수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아이가 옆에 앉아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게. 원래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많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딱히 없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구나. 그는 몸을 약간 움직이려다 말고 다시 등을 소파에 기댔다. 오랜 시간 거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관절이 굳어 있었다. 한번 움직이려 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손자가 다시 화면을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축구 안 좋아해? 좋아했지. 그런데 왜 요즘은 안 좋아해?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을 고르던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손자는 몇 초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골이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손흥민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달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빠르고 유연한 동작,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발걸음. 저렇게 빨리 뛸 수 있는 게 신기해. 손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진수는 화면 속 선수들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튼튼한 근육이 다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동작에 힘이 넘쳤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려 무릎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 아래 근육이 퇴화한 채 자리 잡고 있었다. 힘을 주려고 해도 단단해지지 않는 살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곧 손을 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손자를 보았다. 저 아이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 자기 방에서 나와서 게임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축구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손흥민은 아직도 뛰는구나. 박진수가 중얼거렸다. 응, 대단하지? 손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그 말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정말 대단한 일일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TV 속에서는 손흥민이 벤치로 돌아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다리를 풀고 있었다. 박진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선수도 다쳤었다.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었다. 그리고 다시 뛰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는 천천히 다리를 주무르며 생각했다. 하지만 금방 손을 내려놓았다. 피곤했다. 몸이 무겁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았다. 그는 다시 시선을 TV로 돌렸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손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박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박진수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오래전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걷기 어려워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걷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고. 그때 그는 의사의 말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손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가만히 손자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다. 확신에 찬 눈, 무언가를 믿는 사람의 눈이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응, 꼭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손자의 말은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그가 튼튼한 다리로 경기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었다. 박진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박진수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날 오후 박진수는 오랜만에 집 밖을 나섰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가을이었다.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길 위에 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잎들을 흩어놓고 다시 모으고 다시 어지럽히는 모습이 마치 지난 시간을 닮아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장기를 두거나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조금만 걸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몇 걸음을 옮겨가던 중 문득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야? 그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친구였다. 최영석. 한때 동네에서 가장 활기 넘치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영석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이네. 박진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영석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를 다친 후 영석은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는 발걸음이었다. 너 많이 좋아졌구나.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영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다 포기하고 싶었어. 영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벤치에 몸을 기댄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리를 다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싶었지. 박진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어딘가 자신과 겹쳐 보였다. 자신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다. 다친 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 재활을 하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재활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제는 일어나 앉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었다. 근데 그냥 하루에 한 걸음씩 내딛었어. 처음엔 그게 다였어. 영석이 천천히 덧붙였다. 처음에는 한 걸음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어.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내일도 한 걸음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조금씩 걸었어. 때론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너무 아파서 며칠씩 누워있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박진수는 가만히 그 말을 되새겼다. 한 걸음씩. 그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다리를 쓰지 않았던가. 이젠 움직이려고 하면 관절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영석의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석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너도 할 수 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벤치 아래 쌓인 은행잎을 흩뜨려 놓았다. 그 노란 잎들이 마치 손짓을 하듯 흔들렸다. 그날 밤 박진수는 손자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손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진수는 문 앞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손자가 그를 발견하고는 이내 기쁜 얼굴로 말했다. 이거 한번 봐요. 손자는 유튜브를 열고 영상을 하나 틀었다. 어떤 사람이 재활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처음에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모습,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훈련 중 힘들어하는 표정.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다. 절박함과 고통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다. 박진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인물이 넘어졌다. 그는 힘겹게 일어났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게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다. 시간이 흘러 영상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몇 걸음이 점점 늘어났다.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는 활짝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 표정 속에는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손자가 옆에서 조용히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 손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박진수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 희미하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가벼운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고 공원 벤치에는 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얇아진 근육,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무겁고 둔했다. 마치 철로 된 덩어리가 다리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다. 손끝으로 허벅지를 눌러보았다. 감각이 둔했다. 이 다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박진수 어르신.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면 근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걸려도 회복하려는 힘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해보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가득했다. 정말 가능할까? 이미 오랫동안 걸음을 멈춘 지 몇 년이 흘렀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는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해보세요. 말은 쉬웠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는 천천히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일으켜 보려 했다. 순간 다리에 통증이 몰려왔다. 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었다. 결국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손자는 작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축구 경기 장면이 떠 있었다. 할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세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라면 손자가 늘 티셔츠까지 입고 응원하던 선수였다.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손흥민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2020년 2월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 오른팔이 부러졌대요.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경기에 못 나갔어요. 팔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자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을 하고 다시 훈련을 하고 결국 다시 뛰었어요. 팔이 부러진 이후에도 경기장에서 뛰었어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디뎌봐요. 손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면서 박진수는 자신이 언제 이렇게 무력해졌는지 문득 깨달았다. 한때는 자신도 손자처럼 무언가를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의 재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다리가 가늘게 떨렸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저릿하게 아팠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신문을 넘기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손자는 달랐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몇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마다 박수를 치고 응원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다. 단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큰 도전을 해낸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흥민처럼 뛸 순 없겠지만 한 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손자는 작은 수첩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수가 TV를 보다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손자가 식탁에 앉아 조그맣게 글씨를 적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박진수가 방에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걸음. 202X년 X월 X1. 세 걸음 성공. 박진수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손자가 직접 써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옆에는 작은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적는 것 같았는데 점점 글이 길어졌다.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혼자 일어나셨다. 할아버지가 오늘 7걸음이나 걸었다. 대단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었다. 날씨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박진수는 손자의 수첩을 우연히 펼쳐보았다. 수첩 맨 끝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면 같이 공원까지 걸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야지. 박진수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아이스크림이라니. 그게 언제였을까? 손자가 어릴 적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자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온 얼굴이 녹아버린 것처럼 웃었던 그날. 그때는 몰랐다. 그런 날이 그리워질 줄은. 그날 밤 박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과거를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축구를 했고 친구들과 뛰어다녔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퉁퉁 부어오른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픔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젊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아이를 처음 안아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그만 손, 따뜻한 체온.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공원까지 걸어가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걸음마를 뗄 무렵 손자가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도.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었다. 괜찮아.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돼. 그런데 지금은 그가 손자에게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돼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걷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금씩이라도 다시 걸어야겠다고. 다음날 그는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혼자 힘으로 몇 걸음 내디뎌 보기로 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무릎이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손자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한 발만 올려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몇 걸음을 걸었을 때 문이 열리며 손자가 들어왔다. 박진수는 움찔했다. 하지만 손자의 얼굴은 놀람을 넘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혼자 걸으신 거예요? 손자는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박진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냥 조금 움직여 본 거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기록해야 해요. 손자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다. 할아버지 10걸음 성공. 혼자서. 대단해요. 그리고 그날 밤 손자가 박진수의 방에 작은 종이 쪽지를 놓고 갔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걸으면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박진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웃던 날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그는 목표를 세웠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계단은 그에게 벽과 같았다.
한 번도 다시 오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해보고 싶었다. 단 한 걸음이라도. 그날이 왔다. 집 앞 계단 앞에서 박진수는 심호흡을 했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겨우 몇 개의 계단이었지만 그에게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다. 만약 올라가다 주저앉으면 어떡할까? 다시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평지를 걷는 연습만 해왔다. 하지만 이젠 계단이었다. 몇 년 동안 피해왔던 그것. 그때 손자가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한 발만 올려보세요. 손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박진수는 계단 첫 번째 단을 내려다보았다. 발을 올리기 위해 무게중심을 옮기려 하자 무릎이 덜컥 흔들렸다. 근육이 견디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팔걸이를 붙잡고 발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다리는 바닥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손자가 초조한 듯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천천히 해도 돼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리는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내 고개를 떨궜다.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손잡이를 움켜쥔 손끝이 희끗희끗 떨렸다. 마치 이 계단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단 한 걸음이었지만 너무나 버거웠다. 그때 갑자기 중심을 잃었다.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기우뚱했다. 순식간이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반응이 늦었다.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다. 툭!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손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박진수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다. 저릿한 통증이 서서히 번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무력감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손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러나 박진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손자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 그만하자. 박진수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려 손자를 막았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다시 걸을 필요 없어. 손자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박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무릎이 욱신거렸다. 다리가 그의 몸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손자가 재빨리 손을 내밀었지만 박진수는 가볍게 밀어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해봐요. 그러나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계단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자신이 처량하게만 느껴졌다. 계단 하나조차 오르지 못하는 몸. 평범한 일상조차도 불가능한 몸.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괜히 희망을 가졌나 보다. 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박진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서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으며 손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실망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눈빛.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몇 시간 후 누군가 노크를 했다. 박진수. 낮은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박진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최영석이 서 있었다. 여전히 단단한 얼굴, 하지만 조금은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영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손자가 내게 연락했다. 박진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 내 손자가 말하길 네가 오늘 넘어졌고 너무 낙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더군. 박진수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넘어졌다고 사람 불러 모을 일은 아니잖아. 진수야. 영석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 박진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영석은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던 사람이었어. 내가 무릎 다쳤을 때 네가 내게 했던 말 기억하나? 박진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나아질 거다. 영석이 말했다. 그 말 듣고 나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정작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석은 다시 말했다. 너 손자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 말에 박진수의 손이 움찔했다. 다음날 박진수는 다시 계단 앞에 섰다. 손자가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손자의 눈은 어제와 달리 한층 더 깊어 보였다. 할아버지.
박진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박진수는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올렸다.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힘들었다. 무릎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계단 또 한 계단 발을 올렸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두 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버텼다. 천천히 다시 한 걸음.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마지막 계단에 올랐을 때 손자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박진수는 계단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박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작은 계단이 이렇게 높은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는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주 낮은 곳이었지만 마치 높은 정상에 오른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픔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박진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말해주었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손자의 학교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박진수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운동회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뛰는 거 보러 와주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손자가 자신을 운동회에 초대한 것은 단순히 달리기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진수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현관 앞에 섰다. 몇 달 전까지는 문을 나서는 것도 버거웠지만 지금은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운동장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찾으며 손을 흔들었고 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찍느라 바빴다. 박진수는 손자의 반 친구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찾았다. 손자는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 여기요. 박진수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손자의 밝은 얼굴을 보자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그는 가족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했다. 아들은 운동장에 시선을 두며 어색하게 말했다. 아버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박진수가 재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셔서 애가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와주신다고 어제부터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박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손자의 달리기 경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출발선에 선 손자가 몸을 풀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이 긴장감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박진수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계단을 오르려 했던 날을 떠올렸다. 낯선 도전 앞에서 떨렸던 순간,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기억들. 그러나 결국 그는 해냈다. 손자도 지금 그런 마음일까? 호루라기가 울렸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튀어나갔다. 손자도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뒤처지는 듯했지만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얼굴에 땀이 맺혔고 팔을 크게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다. 손자가 힘을 더 내어 한 발 더 내디뎠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 순간 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적인 행동이었다. 지팡이를 짚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손자가 꼴이 나는 모습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옆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박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자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곧장 가족석을 향해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 1등 했어요. 박진수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그의 말에 손자는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1등이에요.
박진수는 순간적으로 울컥했다. 아이의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랐다. 그는 조용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진수는 지팡이를 벽에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제 걸어볼까?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걸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방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걸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흘러 들어왔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TV를 켰다. 마침 손흥민이 경기를 뛰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날렵했고 그는 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질주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잘 뛴다. 손흥민. 그러나 이번에는 부러움이 아니었다. 그 역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손흥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박진수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